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월 5일 16시에 제가 진행한 총 신건 26건, 속행 23건, 총 49건, 50건에서 하나 빠지는데요. 이날 종료된 사건의 어떤 경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폐지 면책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송달도 문제가 없고 이의 채권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조용히 기다리면 판사님이 이제 폐지하고 관제인 보수 책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면책 결정문을 사무실이나 채무자의 그 주소, 주로 이제 대리인 사무실이 있으면 대리인한테 보내주죠. 그때 이제 면책 결정문을 받고 14일이 지나서 채권자가 이 일을 안 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뭐 송달된다고 송달된다고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14일 지나서 확정 증명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이제 채권자가 쭉 나옵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면책 결정이 효력이 미치는 거죠. 거기서 누락되면 다시 이제 또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면책된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 면책. 이것이 세 번째, 다섯 번째, 5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이거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 이분이 이제 논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논 지분이 있어요. 지분. 친인척들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시지가는 700 얼마인데, 이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이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280인가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이제 채권자들 나눠주고 끝내는 거죠. 이건 이제 바로 추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채권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바로. 이게 전전날 매각, 금요일날 이게 재판이었는데,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판사님한테 채권 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즉석에서 변경 신청을 한 거죠. 기본 예납금은 330짜리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건 소송 구조로, 이거는 이제 형제적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소송 구조 결정을 받아서 소송 구조 변호사가 신청한 거죠. 이거는 이제 예납금이 15만원 예납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안은, 8번에 있는 사안은 면책 불허가 사안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재량 면책을 한 사안입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이제, 경매가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행위로 넘기니까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제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개인회생 들어가서 경매 중지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조화를 부려서 한 4, 5년 정도 늦췄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사이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올린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근에 좀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또 1억 6천에 팔았는데 1억 4천을 세입자를 줬죠. 원래 최초에 들어온 세입자는 1억 2천이었는데 중간에 1억 4천을 올리고 그 2천만원 이제 생활비라든지 희생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1억 4천에 팔면은 똔똔인데 1억 6천에 팔았습니다. 최근에 파산 전에. 근데 그중에 1억 4천은 세입자 돌려주고 2천만원 갖고 이제 또 현재 거주지 보증금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생활비 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제 적정한 가격에 적기에 파산에 들어왔으면 그 나머지 잉여금은 채권자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채무자가 이제 그 매매 차익을 4천만원 정도를 한 4, 5년 누린 거죠. 불허가 사유가 해당될 여지도, 불허가 사유죠. 옛날에 사행했고, 재량 면책했습니다. 예. 이 면책도 이건 특별한 문제 없는 거고요. 요건 이제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어서 채권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 판사님이 정확히 보셨네. 이런 거는 이제 조사할 게 무지 많았는데, 뭔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판사님도 이거를 30이 아니라 50으로 높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뭔가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거를 제대로 뭔가 처음에 안 내요. 이런 거를
그래서 판사님이 촉으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는 그 자리에서 30이 아니라 벌써 50으로 시계바늘이 예납금이 이제 50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저울이 무거워지죠. 기록을 딱 넘기다 보면 이건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 싶을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올리는 게 무리고 그냥 30으로 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뭐 서류도 완벽하고 모든 걸 뭐 다 오픈한 거죠. 보험, 보증금,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다 여기는 다 문제가 없죠. 여기 이제 200이 있는 거 있죠. 200.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22번 채권자거든요. 송달이 안 됐어요. 22번 채권자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름은 뭐 양무수인데, 이거는 이제 바로 폐지면책으로, 폐지면책은 안 되고, 이런 거는 실제 이제, 기본적인 의견은 폐지면책인데,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판사님이 이제 주로 속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폐지면책을 이건 참조하라는 얘기고, 뭐 폐지면책이라 쓴 거는 더 이상 조사할 건 없습니다. 이런 거고, 이제 판사님이 속행 신청을 원합니다. 그럼 속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이제 4월 9일에 속행됐는데 보고서도 안 내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보고서 없습니다. 보고서 없음. 왜냐면 판사님은 이거 뭐야, 이거 붕 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미 폐지면책을 다 의견을 냈고 이래 보고서를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권자한테 송달만 시켜라. 그래서 채권자가 송달 받고 이의가 들어오는지 보고, 안 들어오면 이제 바로 원래 의견대로 폐지면책이고, 속행되더라도 뭐 그 사이에 또 이걸 뭐 쓸 게 없죠. 더 이상 무슨 실체관계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바로 폐지면책을 하되 이제 즉석에서 속행 신청으로 변. 채권자가 이 30명이 넘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여기 한 명이 딱 그 송달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제인 예납 비용도 200만원 정도 됩니다. 판사님에 따라 다르지만 벌써 채권자가 20명 넘으면 100만원, 200만원인 사건이 흔치 않아요. 흔합니다. 이제 폐지 면책됐고요. 이것도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세금이 좀 밀린 게 있어서 조세 변제 후 폐지입니다. 이런 걸 이제 돈 들어올 때까지 추정 신청해 놓고 돈 들어오면 바로 폐지 신청해버리면 바로 끝납니다. 국민은행이 이의 제기한 거는 무슨 재산을 은닉했다고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이 통상 이의 사유는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임의경매권자인데 경매 종결 후에 면책을 해달라. 뭐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구상권자인데 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면책해달라. 왜냐면 너무 빨리 면책이 돼버리면 또 뭔가 그 구상 관계에서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약간 좀 딜레이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뭐 그거에 상관없이 구상권 자체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당연히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 그 신용대출, 그건 이제 은행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험회사가 주로 그런 걸 하죠. 국민은행 이의 사유는 딱 요 두 가지더라고요. 부상금 절차가 끝날 때까지 면책 심사를 조금 약간 지연해달라. 경매 끝나고 면책 심리를 해달라. 그래서 국민은행 이의 사유는 실제 뭐 크게 그냥 기재만 해놓고 이거는 이의가 있어도 바로 끝냈습니다. 폐지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송달을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실체 관계는 제가 폐지 면책해놓고 즉석에서 속행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님도 이제 4월 9일로 한길 속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는 주식회사, 이 법인 채권자에 대한 송달. 자, 법인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일반 민사소송하고 똑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인 채권자가 송달을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인은 이제 주로 등기를 폐업 신청만 하고 파산 절차를 안 밟기 때문에 그냥 폐업만 된 채로 마지막 최후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로 돼 있죠. 그러면 글로 계속 보내봐야 송달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법인 등기부 띄워보면 밑에 대표이사 개인이 나옵니다. 그
그 개인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지까지는 송달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송달이 안 될 때는 대표이사 개인 소재지에 송달이 안 될 때 공고가름, 파산해선 공고가름, 일반 소송에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법인에 대한 송달을 계속 한다 그래서 공고가름 신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까지 한 번 더 송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제 변호사로서 법인 상대 소송해보고 법인 상대로 공시송달 판결을 얻어보면 그 험난한 과정을 이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 법인은 뭐 그 법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고가름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공시송달도 마찬가지 똑같은 요건이니까. 이것도 면책됐고요. 여기도 이제 보험해약환급하고 사업장 보증금 합쳐서 한 1,000만원 정도 한가를 했는데 조세가 너무 많아요. 조세 후 변제 후 폐지될 겁니다. 속행 신청한 이유는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돈이 들어와서 이건 바로 속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4월 9일, 그러니까 3월 중에 이제 세금 내고 끝내면 이때 4월 9일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빌라 2채 매각 추정 신청. 이것도 이 사람이 이제 빌라 두 채를 갖고 있어요. 한 채는 세입자가 있는 거고 한 채는 본인이 사는 거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다가 말씀드렸는데 법 498조가 뭐냐면 임의경매 별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잉여 가능성을 알 수가 없죠. 또 관제인이 매각을 하더라도 이 별채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매각이 실패하죠. 별채권자한테 사실은 종속돼 있죠. 이 파산 절차가. 그럼 얘네들이 신속하게 임의경매를 넣으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 경매를 안 넣어요. 왜냐면 워낙 저금리니까 채권 최고액까지 다 받아먹으려고 느긋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9천 나갔는데 채권 최고액은 1억 1,000이 있어요. 그럼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뭐 10몇 프로 되잖아요. 아직 지금도. 그럼 한 달에 뭐 한 170만원씩 쌓여요. 이자가 1년이면 1,700이죠. 그럼 자기네는 채권 최고액이 1억 1,000인가 1억 2천까지 해놨으니까 넉넉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경매를 빨리 안 넣어요. 보통 금융기관은 3달 이자가 연체가 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런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또 MPR로 넘겨버리고 그럴 때 이제 관제인이 쓸 수 있는 수가 498조입니다. 이 별채권을 언제까지 행사를 해달라. 판사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안에 경매를 안 넣으면 이 파산 절차에서는 별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면책 절차 끝나고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관제인은 뭐냐면 그 파산 절차 내에 이거를 매각을 할 수가 있죠. 임의 매각. 근저당 걸 떠안기고 아니면 이제 근저당을 갚아버릴 수가 있죠. 강력한 효과죠. 498조. 제가 한번 법전을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책 공부하다가 발견했는데 진짜 써먹질 않았어요. 아직. 진짜 조문이 있나? 498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498조 별채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1항 별채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채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진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제의 신청에 의하여 별채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2항 별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이거를 한번 잘 뭐 별채권을 소멸시키는 건 아니네요. 별채권, 법률에 정한 방법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별채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진 때는 뭐가 있을까요? 법률에 정한 방법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임의 매각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거를 좀 써먹어서 별채권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써먹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지됐고요. 이건 이제 차량 환가를 한 겁니다. 본인이 1000만원 써놨지만 실제 뭐 외제차였어요. BMW인가 10년 정도. 근데 실제 이제 뭐 사고 경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350에 그냥 임의환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벌써 2명 채권자가 송달을 안 받죠. 이건 이제 세금만 내고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 종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 사람은 이 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늦추면은 파산 면책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2달 안에 송달을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 이제 벌써 공고가능 신청을 잘 했죠. 이거는 이제 폐지 면책 공고가능이 인용됐습니다. 이거는 사무장이 열심히 해줘서. 이게 이제 신건 26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행 사건, 기존에 넘어온 사건 중에 이것도 이제 송달이 안 돼서 지금 뭐 채무자도 안 오고 송달도 안 되고, 이거는 아마 몇 달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옛날부터 이런 거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족 보유 재산이 있는 걸로 채권자가 이의를 해서 속행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도 송달을 안 받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납금이 200인 이유가 채권자가 엄청 많습니다. 채권자가 사채 100, 거의 한 금융기관 채권자가 한 3명 빼고는 전부 17명인가요? 한 2~3명, 한 20명 정도 되는데 채권자가 17명인가 그게 다 사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판사가 벌써 예납금 폭탄 내리죠. 하여튼 사채가 많으면은 파산 절차가 질척거리고 뭐 변경하고 또 뭐 사실조회하고 이런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비용을 좀 과도하게 발생시키죠. 사실상 이 사법 자원도 다 비용이죠. 사실 뭐 판사도 그렇고 관제인도 그렇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만약에 많아지면 이런 쉬운 사건 이런 게 이제 피해를 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똑같은 자원을 늘릴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비용을 좀 많이 부과를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면책됐고요. 면책됐고요. 요거는 이제 채권 조사, 이미 환가한 사건에 대해서 화해계약이라든가 뭐 환가가 완료돼서 이제 채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부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미 이희수 변호사님 파산관리 절차 이론과 실무, 법인 파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시부인 절차입니다. 채권 조사. 채권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채권 시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사 확정 재판을 하고 특수한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심이나 청구 이의소를 그런 특수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채권 조사 한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게 아니고 관제인이 그냥 시부인표 집계해서 법원에 직접 판사한테 보고하는데, 채권자들은 안 나옵니다. 대부분 이미 관제인한테 다 신고를 했죠.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는 판사님하고 이제 맞춰보는 게 뭐 2번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서가 어제도 이제 막 판사님 전날 막 메일 옵니다. 관제인한테 이거 지금 누가 넘어갔는데 이거 명의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바로 이제 직원하고 오전에 명의 변경한 걸로 보완을 해서 진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채권자는 신고를 막 중복으로 한 게 이거는 이제 빼고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의통지서, 이의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의통지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근데 다행히 이때는 전부 이의가 100% 시인하는 채권자였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관제인이 만들어서 실무관을 주면 실무관이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관제인이 이의를 한 채권자한테 송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불허가사안으로 보고한 건데, 이건 아마 기존에 제가 뭐 여러가지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벌써 한 1년 이상 된 사건인데, 집을 한 2억 팔고 사실혼 배우자한테 다 뺏겨서 온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참 억울하기도 한데, 뭐 외관상 보면은 빼돌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 빚 면책해달라고 했으니 뭐 관제인이 그 여자한테 소송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소송을 한다 그래서 먹힐지, 돈 나 다 써버렸다. 그럼 이 사람 뭐 불허가 시키기, 이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불허가 시키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사실혼하고 같이 사업한 내역에 대해서 진술서를 한 10장 정도 내라 그랬습니다 제가. 하여튼 충분히 내라. 법무사나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주변 지인들, 특히 이제 형이나 누나 좋죠. 가족들. 저 여자는 우리 동생하고 살았고, 아니 우리 오빠, 우리 남동생하고 살면서 친인척도 왔다 갔다 했다. 뭐 어디 장례식에도 왔다 갔다 하고 결혼식에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며느리로 인정을 해줬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믿어줘야죠. 뭐 인감 첨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부는 무슨 사업을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다. 나하고는 직접 거래처고. 그런 여러 개의 어떤 이구동성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내면 뭐 믿음이 가죠. 근데 일단 그런 걸 내고, 그럼 사실혼 갖고 사업을 했는데 집을 팔고 뭐 여자가 그 돈을 갖고 튀었다든지 뭔가 돈을 내놓고 안 내놓으면 남자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죠. 그럼 관제인은 소송을 했는데 뭐 소송을 해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더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 종결면책은 배당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종결면책. 이거는 배당이 이건 재량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재량면책이고요. 여기서 채권조사, 종결재량면책, 종결재량. 이건 제가 실수로 원래 폐지면책인데 세금만 냈는데 착각을 하고 종결면책이라고 했습니다. 폐지면책. 이제 판사님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적을 해요. 요거. 그래서 이게 상당히 꼼꼼하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관제인 의견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 같아요. 실무관 통해서. 뭐 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다 그대로 입력해서 관제인이 이렇게 보면 요거 옆에다가 관제인 의견을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하더라고요. 실무관 시켜서. 실제 이제 판사의 처분은 폐지면책은 폐지, 폐지면책은 폐지. 제가 이거 폐지면책은 2021년 이 사건은 폐지면책이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폐지면책이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는 속행이 됐죠. 판사는 채권자 22번을 위해서 그냥 속행. 이제 관제인 저도 이제 속행 신청, 그걸 보고 속행 신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견이 어긋나는 게 좀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다 판사의 견해에 따라서 속행을 합니다. 속행을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추정해줄 건 또 추정해주고요. 거의 관제인 의견대로 반영이 되죠. 다만 이제 관제인은 이 송달은 판사가 신경 쓰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송달 안 된 것만 속행된다고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그쵸? 6개. (49개) 중에서 6개하고 이제 채권 조사 있는 거. 총 계산해 보니까 49개 중에 29개는 이제 끝났습니다. 29개는 이제 이번 달에 다 구정 지나고 명절 지나고, 아마 운 좋으면 판사님이 아마 명절 전에 다 면책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굳이 뭐 끝내 다음 주 이제 사건 정리해서 다 폐지 면책하고 관제인 보수 다 주고, 채권자들한테는 명절 선물로 면책 결정문 다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명절 지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거의 100% 면책입니다. 100%. 요거 하나 빼고 요거 불허가로 보고했지만, 그쵸, 요거죠. 이 지금 49개 중에 유일하게 불허가로 보고한 겁니다. 근데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또. 그래서 뭐 판사님 또 하면 또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요? 알겠습니다 하면 또 이제
조사라는 얘기죠. 다시 조사하면서 이제 또 자료를 또 내면 면책으로 가죠. 거의 진짜 100% 면책이네, 100%. 네. 하여튼 2021년 2월 5일 사건은 100% 면책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한가를 위해서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일부 보험 같은 거 소액으로 한가한 게 있고요. 3개, 그쵸? 차량 한가한 게 있고, 보험이 하나, 둘, 3건, 빌라 매각 중인 게 1건, 토지, 이건 매각됐고요. 그쵸? 나머지도 뭐 다 빌라 뭐 싸든 비싸든 결국은 팔리겠죠. 그쵸? 차량 팔렸고, 본인이 냈고, 350. 뭐 별로 어려운 사건 없죠. 예.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